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인구는 5,144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고요. 3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위기이면서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통계 기사 보기 전에요, 주말에 어제 아들아이가 묻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20년 넘게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단다 얘기해줬더니요. 그런데 왜 나아질 조짐이 없느냐? 글쎄다. 이 아이는 자기 세대를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암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직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걱정하며 예측했던 일은 벌어지고 있고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를 상상하면 양몽 같은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지금 내가 여유롭고 행복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가 있죠. 그 명칭과 호칭은 참 자주 언론에 나오는데 이 정치권의 다른 이슈로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정부 의견이냐 개인 의견이냐, 사의를 표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임됐다. 자, 저출생 고령화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일석이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피해자들의 반발은 큽니다. 자,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자, 전 주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북한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저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게 있죠.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일명 최영일 커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1부가 끝날 때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오늘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 쿠폰을 선정되신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특별 전략적 이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어제 두 정상은 회담에서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이런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 신산업, 그리고 보건의료, 우주개발, 문화교류까지 포괄적인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특히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7조 2,600억 원의 투자 방침을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13건의 양형학서 MOU가 체결됐는데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한국 유망기업 공동투자를 위한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MOU, 또 석유공사 여수기지에 UAE 원유를 유치 판매하고 수급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계약 물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제 공동 비축 사업 MOU 이런 게 체결됐고요. 방위 산업이나 우주 협력, 또 자발적 탄소 시장 파트너십 이런 것들 다방면에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한 그런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13개 MOU를 비롯해서 이번 국비 방문 기간 동안 40여 개의 MOU가 체결될 예정이고요. 어제 또 눈길 끄는 부분이 무함마드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이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말한 걸로 전해졌고, 윤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이 무함마드 대통령을 향해서 신뢰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분위기 좋습니다. MOU가 여러 가지 체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게 이제 본계약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네. 지금 재계 총수 다수를 비롯해서 경제사절단도 함께 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UAE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를 좀 이제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가장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제 UAE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 네, 원전 수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이제 공을 많이 들인 경제 협력 사업 중에 하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크 부대라고 해가지고 파병돼 있죠. 그렇습니다. 군사 협력을 위한 우리 부대가 이제 파병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UAE 사이에는 가장 좀 중요한 현안 두 개 축이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한 것도 결국 이제 이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한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 수출도 지금 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으니까 자,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언급한 이 아크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부대 관계자들에게 현안을 보고받고 또 부대 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다과를 나누면서 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 형제국가의 안보협력 최일선에 있는 막강 아크 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이렇게 적었고 또 생활관에 들어가서 셀카 촬영 함께 사진 찍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체육관 건물 등에서 아크 부대가 사용하는 전술 장비들도 시찰을 했어요. 보니까 이 저격수 또 뭐 고공 낙하, 대테러, 폭탄 관련 특수복장 이런 것들을 입은 장병들과 사진 촬영도 했는데 이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저격수 복장, 그러니까 길드 슈트를 입은 장병에게 이게 뭐 털 복숭이처럼 이렇게 입고 있는 정글에 슈트. 이렇게 숨어 있다가 슉 올라오면 모르는 맞습니다. 거죠. 눈에 이제 안 보이게 변장을 하는 그런 복장인데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 덥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며 관심을 나타냈고 또 장병들에게 뭐 사막 여우도 많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장병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뭐 윤 대통령의 언급이 지금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장병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 국가의 안보는 곧 바로 우리의 안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좀 논란이 된 건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와 형제 국가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 이란이면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외교안보 쪽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그 립서비스가 과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이란하고 외교적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발언이 이게 나가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이게 발언이 준비한 말씀 자료에서 나온 건지 혹은 대통령이 뭐 이전에 사전 준비 자료 중에서 뭐 말하자면 이제 아크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뭐 참모들이 이제 미리 준비해온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튀어나가게 된 건지 뭐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은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뭐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 관계가 풀릴지 알 수 없는 그 서아시아에서 가장 좀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석유의 그 보유량도 많고 군사력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핵과 관련된 제재가 풀리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관계 개선에 굉장히 좀 공을 들여야 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이런 발언을 굳이 해서 이란과 뭐 갈등 관계가 되거나 혹은 뭐 이란 당국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교에 있어서의 이제 립서비스라는 게 너무 과하면 좀 보기에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또 UAE가 형제 국가냐라고 따져 들어가면 이런 측면들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다른 국가들하고도 약간씩 그 갈등과 뭐 이제 화해를 반복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한 개 국가를 거론할 때는 다른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언할 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 헤드라인만 보니까 좀 제가 놀랐던 것은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이 이란이고 그럼 우리가 형제 국가니까 우리에게도 이란이 주적이 되면
지금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루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칫하면 UAE 입장에서도 굳이 그런 표현이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 어제 속보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네팔의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탑승자 중에 한국인이 2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서 서부 포카라로 향하던 예티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스키 지구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지금 72명의 탑승 여객기 실종자 그중에 68명은 시신이 수습이 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4명이 실종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한국인 2명, 그것도 이제 부자 관계로 보이는 40대 유모 씨와 유 씨의 아들, 10대의 아들이 지금 실종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네팔 당국이 헬기 여러 대를 사고 현장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을 어제 벌였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다 작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팔이 이제 오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수색 작업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사고 비행기 잔해가 이제 가파른 산비탈과 협곡 등에 흩어져 있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포카라 공항이 이번에 새롭게 지어졌어요. 이번 달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포카라 지역이라는 곳이 이게 안나푸르나 같은 8,000m급 고분과 가까운 지역이죠. 예. 그래서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의 관문인 관광도시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산들 사이를 비행해야 돼서 항공기 이착륙이 좀 까다로운 곳이고 가깝게는 지난해 5월에도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항에 적응하지 못한 이 조종사가 실속 그러니까 이 속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네. 속도를 좀 빨리 낮추는 바람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착륙을 앞두고 고도를 낮추다가 네. 급강하했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을 봤어요. 자, 임 작가님, 우리 정부는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의 탑승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는 우리 교민인 영사협력원이 일단 급파가 됐고요. 네. 그래서 영사와 공관원 등에서도 빨리 좀 가서 이 사고 수습에 있어서 좀 전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에 우리 국민 피해를 좀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해라 이런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자 72명 탑승자인데 지금 이제 네팔 정부는 전원 사망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68명이 수습이 됐고 지금 4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수습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이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이 사안 관련해서 네. 자, 국내로 이제 송환이 되면 여러 가지 좀 의문이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적이 없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고요. 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일 중 국내로 송환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배임, 횡령 같은 예. 개인 비리도 이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검찰에 바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관심 가는 부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인데 이게 이 대표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에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변호사 비용 20여 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죠. 물론 이게 검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이후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네. 적혀 있는 걸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 전 회장이 어제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서 물어보니까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 네.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성태란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나며 황당무계하다는 입장을 네네. 보였고요.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이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농담도 좀 했고 또 누가
내복사 입은 죄라는 댓글을 써놨는데 정말 예리하다 이렇게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혐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사실 무근이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떻게 전개될지는 일단 국내 송환 이후에 우리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결국은 이 전환 사채에서 파생된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네. 자금이 정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임 작가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이제 전환사채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는 뭐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뭐 현금화가 가능한 이제 네네.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뭐 무기명 방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물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혐의를 지금 검찰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어떤 자금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을 하려면 뭐 김성태 전 회장도 들어오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네. 동시에 이제 김 전 회장의 이제 처남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자금 전반을 관리했던 이제 금고지기로 알려진 네. 재경 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이제 국내에 송환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야 실제로 자금들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이제 추적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이랑 같이 들어오지 않고요.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고 네. 송환 재판을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더라도 자금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이 사람까지 이제 들어온 뒤여야 되지 네네. 않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검찰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일찍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을지를 이제 궁금해할 네네. 수밖에 없는 거고,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말하자면 이제 일면식 없는 사람이니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미를 갖기 힘들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여권에서는 일찍 들어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털어놓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네. 미국에 있다가 이제 자진 귀국해가지고 들어오던 상황에서 JTBC 기자랑 인터뷰를 할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 여러 번 예.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진술의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실제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가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의 향방에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네. 보입니다. 자, 전환 사채에서 발생한 돈이 20억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한 20억 정도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이제 2억 5천 정도를 변호사비로 썼다 밝힌 게 있어서 네. 저 변호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많이 들어갔을 것인가, 지금 이제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38분을 좀 넘겼는데요. 월요일이니까 점심시간 교통정보를 듣고 와서 저희 이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으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모두 1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까지 추워서 내린 눈이 얼어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월동장비 갖추시고요.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작업은 동탄 분기점 부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사고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기흥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노지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3km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한강대교로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여의 하류부터 정체 심합니다. 공항 쪽으로 천호대교를 지나서도 4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고요. 부근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국민의힘 지금 38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 시간은 점점 바꿔지고 있는데, 이 7년 전에 얘기 나왔던 2016년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감별사 논란이 소환됐다. 자, 박 기자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또 한 번의 급반전이 있었죠.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얘기할 때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저출산이 부위원장 자리에 사직서를 냈다. 거기에서 어떤 처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네네네. 했는데
윤 대통령이 해임을 했어요. 해임. 네, 나경원 전 의원을 이 부위원장자에서 해임을 하고 또 기후환경 대사에서도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직서 수리 사태 이거 수리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에서 해임이라는 건 상당히 중징계거든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나오지 마라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까지 사인을 줬으면 나경원 전 의원이 메시지는 아닌가요? 그런가요? 모든 보직을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또 정치를 하시오. 네.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풀어주면 왜냐하면 큰 애정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큰 애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해 달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해임은 이제 완전히 반전이죠. 그래서 해임이 된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어떤 선택을 할 건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의 여러 가지 뭐 입장이 나오기 전에 장제원 의원이 뭐 사실상 공세를 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 반윤의 우두머리다라는 비판까지 했죠. 센 비판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어제 친윤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썼는데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냐.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건드린 거죠. 보수 진영에서 악몽 같은 2016년 총선을. 그 당시에 보면은 그때 이 보수 진영에서 180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판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진박 논란이 벌어지면서 졌죠. 총선에서 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는 이른바 친윤계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게 결국 전체 당을 위해서 보수 진영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장제원 의원이 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는 건 뭡니까, 임 작가님? 이게 사실 장 의원이 지금 이제 소위 이제 김장 연대에서도 혼자 김장하고 있는 이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거의 언론 지상에서 이제 사라졌고 장제원 의원이 전방에 서서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본인은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2의 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이 결코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 이렇게 좀 직격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제2의 유승민이라는 표현은 반윤의 이제 우두머리라는 말과 또 통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대통령하고 각 세워서 당권에 도전하는 형식을 이제 취하지 마라라는 이제 얘기인 건데 결국은 뭐 친윤 의원 모임의 이제 국민 공감이라고 이제 소위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모인 그 국민 공감이 소속된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친윤계 의원들도 일제히 장제원 의원의 뒤를 따라서 이 거의 뭐 융단 폭격에 가까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나홀로 집에의 그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화면에 나 전 의원의 얼굴을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나 홀로 집에인데 나자가 이제 나경원 의원의 성씨 나 씨를 거기에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사실상 외롭게 이제 홀로 반윤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게시물을 SNS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이제 친윤계들과 나경원 전 의원 중심으로 이제 좀 갈등 양상이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나경원 의원이 이제 컬킨의 처지가 됐다. 맥컬리 컬킨. 자,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옹호했다라는 또 소식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 2016년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좀 파란을 일으켰던 총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권 주자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옹호했습니까? 이 전당대 룰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뭐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데클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SNS에 적었고 어제도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 진박 간별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또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이길 뻔한 선거를 졌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식의 진박 간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가 그런 모습,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재현되는 거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윤핵관 내 일부 호소인께서는 깊이 자중해야 한다. 라고 사실상 장제원 의원을 겨냥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했거든요. 거기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이런 상황 자체를. 이런 모습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3명이
수도권 연대식으로 해서 연대를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선 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과반 득표를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1등과 그렇죠. 2등이.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연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해임 조치 이후로 전당대회 구도가 좀 뒤집히고 있는 양상인 건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친윤계 후보가 많고 비윤계 후보가 숫자가 적어서 일종의 교통 정리를 했었다고 하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친윤계 후보는 사실상 이제 김기현 의원만 남게 된 셈이고 그러니까 소수의 친윤계 후보와 다수의 비윤계 후보들이 이제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도가 바뀌고 있다. 이 구도가 과연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입장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형국인 거고요.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윤계나 혹은 반윤계로 묶이는 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UAE 방문 성과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여전한 본인의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박간별사라고 장제원 의원을 지칭하는 것도 2016년에 이제 기억을 소환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박심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가 됐는데 뭐 그때 나왔던 용어도 기억하실 거예요. 뭐 멀박이라든지 뭐 비박이라든지 뭐 신박이라든지 돌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온갖 진짜 박들이 나와서 박심을 향한 이제 이 노력을 경주했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서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2016년으로 당을 회귀시키려고 하는 소위 이제 친윤계들 잘못하고 있는 윤핵관들과 싸우는 거다. 이런 구도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구도를 초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취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대통령 본인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또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취재 기자들을 초청해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메신저로. 그게 박 기자님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초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초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친윤 기자가 아니신가 보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캠프가 차릴 때쯤에 출마자들이 이런 기자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그게 만들어져 있고 또 대변인도 인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종희 전 의원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박 전 의원도 대통령이 돌아오면 귀국하면 그때 출마 의사를 밝힐 거다. 그래서 100% 출마한다는 식으로 측근 내부에서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가 꾸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조짐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한일 외교 당국이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자, 일전에 이제 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자, 이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오전 9시 반에 일본 외무성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그렇습니다. 열렸는데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한 20일 만에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그리고 일본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런 협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정 이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안을 사실상 공식 제안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 국장이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이런 안을 일본 측에 설명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본 측에서도 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좀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안을 가지고 왔으니 일본도 거기에 걸맞는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유가한 걸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 맨 처음에 이런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을 때 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도 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외교당국 간 뭐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윤 대통령과 조속히 현안을 해결하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제안한 여기에 대해 입장을 좀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결국 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측을 향한 유화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NHK나 요미우리 신문 같은 그 일본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가 있어서 외교 당국이 지금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하고는 이야기가 통한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징용 관련된 해법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굉장히 좀 환영한다는 입장인 걸로 이 메시지에서는 읽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그 정부의 어떤 해법을 보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인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그 정부 단위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담화문이라든지 이런 그 사과와 관련된 일본 측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거를 사실상 사과를 한 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고노다마나 뭐 무라야마 다마 같은 예전 90년대에 발표했던 그 담화문을 아무것도 안 하면 계승하는 걸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 국장급 협의 같이 실무 협의를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다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라서 뒤집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일본을 위해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2부 이슈 인터뷰에서 조성열 전 오사카 총영사와 세밀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정도 짧게 다룰 시간인데 이게 래퍼 노엘 누군지 다 아실 텐데요. 이 전두환 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라는 가사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노엘 장용준 씨가 지난 13일 이 강강강이라는 노래를 공개를 했어요. 이 노래는 이 노예를 저격한 래퍼 플리키뱅의 디스곡.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비판한 노래를 디스곡이라고 하는데요. 래퍼들은 디스를 막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디스곡에 대한 맞디스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 이 플리키뱅이 자신의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다가 노엘의 음주운전 전과를 꼬집어 디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엘이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좀 조용히 살려고 비활성화했더니 어디 급도 안 되는 XX가 기어오르네. 뭐 이거 이제 맞고 지옥 가로 넌 뭐 이런 글과 함께 이 노래를 공개하게 됐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전두환 정권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고 역사적 비극을 경시한 그런 가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대사가 나오는 대목의 이제 맥락이 본인의 부친이나 집안이 워낙 이제 센 집안, 소위 이제 정권의 실세이니까 예전 군사독재 시절 같았으면은 다 뭐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종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런 논란이 좀 더해지는 거고요. 장제원 의원은 잊혀질만 하면 자꾸 아들이 이렇게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납득할 수가 없고 정신세계가 어떤 건지. 두 번째는 참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네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알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936님. 청취율 조사를 기대하며 02로 시작되는 번호는 다 받고 있는데 여론조사나 보험가입 전화가 많아요. 유유. 그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나를 위해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비치의 파리파리 신청해 주셨거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연락도 말라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봐 널 영영 잃을까봐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밉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Give me your love,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your love, baby, baby 매일 날 기다려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oh, oh, oh. 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주사위는 던져졌다가 있지요. 일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단행하는 수밖에 없음을 이르는 속담인데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뒷일을 잘 수습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운동 경기의 결과에 대해 얘기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사위가 던져지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경기는 마지막 주사위가 던져질 때까지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판가름할 그 일에 주사위를 던졌다 같이 말이죠. 주사위를 던지다와 관련된 한자 성어로는 건곤일척이 있습니다. 하늘건, 땅곤, 한일, 던질 척자로 이뤄진 말인데요.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거리로 승부를 겨룸을 이르는 말입니다. 두 나라는 건곤일척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든지 건곤일척이 혈투를 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부를 겨루는 것과 관련된 고유어 표현으로 맞대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단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열이나 승부를 겨루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지난주 이례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터라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로 바람도 약간 강해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1도, 춘천 0도, 대전, 광주 영상 2도, 부산 7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7도, 춘천 영하 12도, 광주, 대구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토요일 아침이 서울과 대전 영하 9도, 춘천 영하 15도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눈이 그치고 하늘도 맑아지고 있지만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얼어붙었습니다. 당분간 이동하실 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일부 전남 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부분 해안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엔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엔 이들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9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신경전이 격화하는 데 대해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기엔 너무 날 서 있는 느낌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부터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전방위 불출마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른바 제2의 진박 간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눈과 비가 내린 수도권 고속도로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40여 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자, 오늘은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원래 일석이조인데 일양이조? 이거는 제가 일열이조? 네이밍을 할게요. 네. 열일한다. 열일. 양지열 김준일에서 열일하는 방송 어떻습니까? 네네. 자, 오늘은 열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주세요. 열일을 하는데. 최고의 또 게스트가 오셨으니까. 대타로 그냥 조용히. 대타로 대충 하려고 오셨는데 열일을 하라니까 지금 화를 내고 계세요. 그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 사진뿐 아니라 이제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언론 주목도를 보면 또 생중계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자, 두 분은 이번 송환 어떤 점에 주목하시는지 법조인이시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일단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얘기들을 부풀렸다기보다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사실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뉴스를 하긴 했는데 형사 사건만 놓고 본다라면 과연 그만큼이 나왔느냐 지금까지 나온 거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25억 가까이 나온 변호사비. 근데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나온 게 없고 본인도 뭐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지난해 5월에 도표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쌍방울 수사를 계속 압수수색을 했는데 뭔가 두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나왔으면 진작 알려졌을 것 같은데 이전에. 그래서 귀국 이후에 뭘 봐야 될까 지금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뭘 봐야 될지를 지금 찾고 계시다. 김준일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관련 수사가 크게 보면은 이제 한 세 가닥 정도로 이제 뭐 얘기가 되고 네네.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허위 공시하고 배임 횡령 요게 이제 뭐 같이 세트로 좀 묶여 있는데 뭐냐면은 경영상의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회사인 나노스인가요? 거기에서 네네. 그거를 다 인수를 해서 그거를 다시 되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 4,5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전환사채가 상당수가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일부가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북송금. 네. 대북송금 문제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본인 돈으로 보냈다고. 아, 그래요. 뭐 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화영 경제부지사 이름이 나오면서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묵인했느냐 승인했느냐 뭐 그런 거고 하나가 처음에 그거 같이 연결된 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거든요.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름은 자주 등장하고 냄새는 많이 나는데 이게
결정적인 물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언급되던 사람들 상당수가 왜 쌍방울이나 쌍방울 관계사, 비비안, 나노스 이런 데 사회이사로 있었느냐라고 뭐 얘기가 이제 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혼돈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혼돈스러우실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말들의 성찬이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유보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각 언론사 기자들이 뭐 태국 현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KBS는 김 전 회장의 육성을 또 인터뷰로 따기도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아니 본인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KBS 단독 보도였죠. 지금 뭐 방콕 태국 특파원 가 계신 그 기자분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거고 거기에 뭐 배우자도 그렇고 동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구속이 됐고 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도피 생활한 거 보면 딱히 막 숨어서 지낸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 잡힌 것도 그렇고. 골프 치러 가다가 잡혔다잖아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도피 생활했다는 건지. 근데 생중계에 대다시피 한 내용들 보면 언론에서는 뭐 한국에서 음식도 배달시켜 먹었고 뭐 심지어 뭐 유흥업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개인적인 또 어떤 피의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생활에 가까운 정도의 내용까지 보도가 됐나 싶은 내용인데 좀 전에 이제 김준일 에디터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정적인 것들이 나왔다기보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쌍방울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뭐 본인 얘기가 그렇으니까 그렇죠. 본인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인물은 이제 송환을 거부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송이 별로 실익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권 무효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체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태국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라고 했는데 추방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보기에도 여권이 없으니 내가 체류 자격이 있다는 말을 법원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뭐 무장 경호원을 대동하고 생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영화 장면 같은 이 그림들도 있는데 자, SBS 보도에 의하면 체포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망명까지 알아봤다는 김 전 회장. 자, 체포 이후에는 상당히 좀 순순히 협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검찰 압박이라는 게 협조하게 만든 그런 대목으로 작용했을까요? 뭐 그거를 어떻게 보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압박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여기와 관련된 범죄 의혹이 다방면으로 걸쳐 있고 이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회사의 범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검찰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차명 주식이 있었는데 차명 주식을 동결 처리했고 그래서 돈을 못 쓰게 했고 그리고 지금 증거 보존 그러니까 보존 명령인가요? 그래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까 자산 동결 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여줬거든요. 수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상태로 답이 없다. 계속 밖에 머문다고 그러니까 털 건 털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순순히 협조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회장이 KBS하고 기자 인터뷰를 한 것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만배 씨도 그렇고 김성태도 그렇고 본질적인 거는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이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에 너무 예를 들면 유동규 씨, 뭐 김만배 씨 말의 성찬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대장동 얘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남욱 변호사의 길을 갈 것이냐, 김만배 씨의 길을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야, 대장동 사건 같은 또 쌍방울 버전을 봐야 하는 것인가?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특징이라보다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따 좀 이따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뭐 돈이 건너갔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그리고 지금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소 제기 자체가 직접 받은 건 아예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재판에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두산건설 쪽엔 기소가 됐거든요. 돈을 만약에 직접적으로 받은 게 있다라면 그나마 쌍방울이 그나마 가까워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글쎄 그게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뭘 봐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잡히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도 생중계가 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상황인데. 과거에도 간혹 있었어요. 최서원 씨 귀국 때라든가. 국가를 흔들었던 그런 경우죠. 네네. 또 누구죠? 그 예전에 이 BBK 다스 사건 때도 김경준 씨 해외에서 송환될 때 시끌시끌했죠. 그때는 뭐 기획 귀국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만했죠. 자, 어쨌든 정치권이 연관이 되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상 기밀인데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자, 수사 상황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것, 이거 검찰 프레임이다. 그 민주당 얘기가 좀 일리 있습니까? 뭐 프레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유출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만 유출이 됐느냐. 그러니까 검찰은 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사를 이끌기 위해서 그동안 숱하게 수사 정보를 조금 유출하는 방식으로 해왔어. 이거를 유출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언론이 굉장히 취재를 잘해가지고 이런 거를. 근데 어쨌든 소스는 검찰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계가 뭐 갑자기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이렇게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많이 나오긴 합니다. 많이 나오고 조금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한국 언론에 조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법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들이 법원을 중심으로 공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취재하지 검찰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취재를 안 하고 완전 초기에는 안 하고 공소장이 나오면 그때 양측의 의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취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너무 좀 검찰에 의존을 많이 한다. 좀 그런 거를 이제 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이제 법적으로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왜 이제 김준일 에디터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문제를 뭐 검찰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냐면 주로 이제 우리 이런 얘기할 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피의자들 다 먹을수록 얼굴도 공개한다. 뭐 우리는 그렇게 덮어주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사건이 일정 수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정보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피의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검찰이 다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밀행성상 이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안 보여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이제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쏙쏙쏙 언론에 나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피의자에게 불리한 다 알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조용히 있든지 한쪽에만 나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공개하면 이제 언론들이 언론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걸 뽑아서 막 쓰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럼 독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요. 자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관건이 이런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은 왜 태국으로 도망갔을까? 근데 애초에 출국 당시에 검찰 현직 수사관이 수사기밀을 알려준 사실도 하나 있고요. 그럼 이게 뭔가 커넥션 같은 느낌이 또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KBS 보도한 인터뷰, 육성 인터뷰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 왜 만납니까?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만난 적은커녕 전화통화조차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지금 뭐 보도되는 정황들을 보면 김성태 회장은 왜 도망간 겁니까? 지난해 5월에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현직 수사관이 이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알았을까? 수사관이 왜 그랬을까? 뭐 이거는 뭐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뭐 한 가지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주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쌍방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쪽으로 통해서 알았나? 뭐 짐작하는 건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해 5월에 나가고 나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기대했을 수는 있겠죠. 기대하고 좀 뭐 마무리되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장화비는 피해가라고 하니까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하니까 소나기가 안 멈추니까 소나기가 장마로 바뀌어버리니까 태풍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더 이상은 뭐 버틸 수가 없겠다. 이대로 가다가 그냥 회사 통째로 떠내려가겠다. 차라리 들어가서 막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 망명까지 알아봤지만 해외를 떠돌면서 언제까지 생활할 것인가 들어가서 막자.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20억 에스크로 전환 사채 자금 추적. 이거 좀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최대한 압축해서 에스크로가 이제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중고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고나라에 사기꾼 진짜 많잖아요. 많죠.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덜컥 입금해버렸는데 잠적하고 아니면 벽돌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여기로 입금을 해. 그리고 너는 물건을 받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받았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이쪽에 입금해줄게. 요게 이제 에스크로예요. 에스크로인데 이제 이거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도 쓰지만은 부동산 거래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기업 M&A에서 많이 써요. 기업 M&A. 그래가지고 기업 M&A를 할 때 저쪽하고 이쪽 그 당사자 간에 신뢰가 없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대와 삼성 정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평판도 있으니까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비상장이나 막 이렇게 뭐 스타트업 막 이런 거 인수할 때는 여기에서 이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부실 채권이 있는지 막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에스크로 제3자한테 돈을 넣어줄 테니까 이게 확실한지 여부를 너희가 정말 깨끗한지 우발적인 채무는 없는지를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송금을 해주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하면 그 돈이 이제 쏴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태영 변호사라고 그 이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2심에서 유죄 났다가 그거를 주도했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23억 원을 받았는데 그거 외에 20억의 전환 사채를 받았다 이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병철 씨 육성 녹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쌍방울이 20억 원을 넣었다라는 거를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변호사비 그 대납에 그 20억 아니냐 소자까지 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쌍방울 측에서 얘기를 한 거는 에스크로였다.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M&A를 하는데 여기를 제3자 기관으로 끼고 그래서 법무법인을 끼고 그래서 20억 원을 넣었는데 이게 무산돼 가지고 도로 돈을 가져갔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것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법무법인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규모가 있으면은 회계법인들이 많이 해요. 이제 3일 회계법인 막 이 정도 급으로 컨설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였는지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M&A를 하려고 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 그냥 에스크로였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언론 보도로 안 밝혀지고 검찰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지 이게 정말로 납득이 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필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왜 여기냐 이태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냐. 필그 법무법인이냐. 여기에 뭐 또 이제 이남석 변호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또 윤석열 라인으로 불려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변호사가.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회이사들이 있는 이 법무법인에 넣은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법무법인이냐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로 지금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아마 김태형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시다시피 되게 알려진 지 오래됐거든요.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만약에 정말로 그 뭐 M&A가 아닌데 돈이 뭐 들어갔다가 뺐거나 아니면 상대 회사가 좀 불법적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M&A가 아니다.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저는 일단 저도 변호사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0억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요. 저는 수임료로 보기에. 수임료로 보기에. 대법원 정관 대법관도 그렇게까지는 한 사건으로 안 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 언론을 통해서 나올 때는 어떤 경우에 그 정도 액수도 거기까지 안 가지만 뭐 5억 이 정도 나갈 때도 전관이어서 이른바 불법적인 로비를 할 때 이제 고액의 돈이 흘러갈 때는 있어요. 재판에 좀 유리함을 이끌어내고.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 로비를 통해서 자기를 무죄로 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될까? 그게 정치적 로비가 통하는 사건이었을까?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무법인에 관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뭐 법조계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 건 백화점에 있는 입점업체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종업원이 아니고 종업원은 아니고 각각의 자영업자들이 뭉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도 좀 그건 뭐 쉽게 알려질 것 같은데 그건 이상하게 왜 쉽게 알려질 만한 것들은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관이 아닌 그러면 우리 양 변호사님은 이 사건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는 뭐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묘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심 측근이다 하는 이남석 변호사 이름도 나오고 이 이름이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남석이라고 이렇게 추천했다는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그 이름들이 참 양쪽에서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요거를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쌍방울이 뭐 이를테면은 정치권이나 검찰 쪽에 줄을 댄 거는 맞아요. 네네. 지금 사회이사로 등록된 사람들 상당수가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남부지검 아니면 대검 중수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를테면은 이재명만 이렇게 뭐 이재명 쪽만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검찰 출신들 윤석열 라인 검찰 출신들도 지금 여기 쌍방울 사회이사로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 네네네. 사회이사 회의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보수는 꼬박꼬박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네. 사실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물론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 사회이사들 이 검찰 수두룩한 검찰 출신들은 도대체 네. 사회이사로 앉아서 뭘 했느냐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장동 사건하고 판박이에요. 대장동도 50억 클럽 네. 검찰 법조인들 엄청 많이 뭐 언론인들도 받았지만 이게 있잖아요. 여기 박영수 뭐 전 특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비판이 있잖아요. 네. 좀 비슷한 구조입니다. 상당히. 대법관, 네. 검사장 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업이 사실 뭐 쌍방울 같은 경우가 논란이 많이 됐던 게 굉장히 공격적인 M&A로 막 학사들 많이 흡수를 해가면서 김성태 전 회장 시절에 논란이 많았고 그게 결국 또 수사로까지 이어진 측면도 있는데 M&A 할 때 왜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라는 데가 과연 권력의 줄을 대려고 한다라면 어디에 줄을 대려고 하는지가 네네. 이 명단에서 사실 단적으로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김준일 대표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이건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지금 뭐 옹호한다 이런 발언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어울리는 무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성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성이 참 안 맞아 보여요. 쌍방울도 이 구성하고 민변 출신의 지자체장하고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질까? 이거를 다 했다라면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고 김만배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했다라면. 양쪽에 다.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 뭐 큰 대자본이 사업을 할 때 옛날입니다. 옛날에 보험을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다 이제 로비 자금을 준다는 얘기들을 흔히 했고 영화에 나오는데 자, 이게 실체는 무엇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는 현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정영학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전문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1,300여 쪽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요. 두 분은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기사들이 이제 조금씩 쪼개져서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느 대목에 주목하셨는지를 들어볼게요. 김 에디터님. 죄송한데 제가 다는 못 읽었어요. 네, 저도 아직이요? 너무 많아서 1,300쪽 그래서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관계. 그러니까 정영학은 본인은 이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얻으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심부름만 했다예요. 그러니까 각자 욕망이 담겨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영학은 나는 심부름만 한 거기 때문에 죄가 적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개를 하고 녹취를 해왔던 거고 김만배하고 남욱하고는 사이가 정말 안 좋았구나. 네네네. 끊임없이 김만배가 남욱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견제하고 이런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2014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원래는 남욱이 설계한 판이었는데 김만배가 굴러 들어온 돌이 사업권을 다 가져가는 이런 모양새라서 남욱도 김만배를 싫어하고 김만배도 남욱을 견제하고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고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다 얼마 썼어 그리고 돈 각출해가지고 로비하는 데 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수사도 수사인데 그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이 지금 한쪽만 지금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게 뭐 수사의 단서죠. 근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주로 2012년 무렵하고 2020년 가까운 무렵. 오래됐네요. 그 무렵에 8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 1,300쪽 가량의 녹취가 있다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떤 전말 같은 것들이 보여야 하거든요. 윤곽이 드러나겠죠. 윤곽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 윤곽들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얘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2012년, 2020년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고 뭐 법조계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돈이 이미 건너간 부분도 있고요. 또 남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고양지구에서
이게 예보로부터 고발당해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그걸 김만배 대주주가 이게 누군가 동원을 해서 녹취록에 따르면 네. 그냥 가보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수사 안 받고 한 번인가 출석했다 돌아가고 한 번인가는 그냥 무혐의처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성된 범죄죠. 범죄가 맞다라면. 그렇죠. 돈도 이미 건너갔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어디 지방자치단체 국장 같은 경우는 돈 너무 많이 밝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완성됐고 단서로 따지면 추적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은데 덩어리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왜 우리가 그 얘기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제야 알게 됐지? 지난해도 아니군요. 이미 이제 2년 전이 돼버렸는데. 지지난해죠. 대선 전에 이제 주구장창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네. 네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윤성 기자가 출연해서 이걸 자신이 훑어보니 어마어마한 범죄의 대서사시가 그려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남시장실이 지금은 4층인데 당시엔 2층에 있었다고 해요. 2층이 우리를 싫어한다. 2층은 몰라야 한다. 이런 말들만 보면 이재명 시장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몰랐던 거 아니냐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이걸 딱 단면을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말씀하셨듯이 단 단면만 잘라서 하면은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틀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르게 좀 더 해먹으려고 했던 정황들은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약간 견제를 하거나 이건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재명 시장이 이 상황이 되기까지 이를테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전에 이렇게 해먹는 거를 정말로 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지 어땠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유동규, 남욱 뭐 이 일당들이 이렇게 몇천억씩을 가져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다? 이것도 저는 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뭐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책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지금 단편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범죄들의 정황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이 의문을 하나 제기하셨으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이 사업권을 가져오는 과정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민간 사업자 이모 씨가 있는데 그걸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김만배 씨가 마치 이걸 전체 총괄 관리자처럼 들어오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민주당 일각의 문제는 녹취록에 김만배 씨는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이 지분을 다 건네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에게 줄 것처럼 언론에서 마치 김만배가 진술을 그렇게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너라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가리키면서 너 남욱이랑 그렇게 많이 이제 가깝게 지냈고 뭐 많이 해먹을 거 아니냐. 그때쯤 되면 내가 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물론 뭐 검찰에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을 굉장히 가깝다라고 검찰에서 묶었던 바도 있긴 하고 동규네 동규네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거기서 너라고 했던 유동규에게 너라고 했던 걸 갑자기 이재명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직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라고 하기에는 뭐 결론은 안 내려졌지만 지금 언론 보도 흐름을 쭉 보면요. 처음에 지지난해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제기가 됐던 부분은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지적한 것처럼 왜 이 많은 돈들을 민간업자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냐. 설령 아무리 5천억 가량을 성남시가 가져갔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다퉈졌어요.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 논란이 그 수사를 하기가 좀 뭐 부족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있었는지 계속 정진상 김용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했고 뇌물을 약속했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쪽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뭐 짐작이지만 아직도 뭐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400억 가량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에 다시 언론 보도의 흐름을 보면 다시 지지난해 7월에 처음 나왔던 그러니까 배임 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왜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가져가는 걸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시장이 방치를 했냐. 본인이 가져갈 게 뭐 있었을까? 뭐 이득이 있었을까? 요게 또 안 풀리면 이것도 안 풀어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처음 빙빙빙 돌고 있어요. 돌고. 돈을 가져갔다는 것도 안 나오고 약속을 한 것도 명확치가 않고 근데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간 거에 있어서 과연 알고 그 부분이 집중이죠. 네. 알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록 했을 것이냐. 자, 이게 참 잘 정리가 되고 있다가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미로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아니라요.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앞으로 이게 참 지켜볼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머리가 아픕니다. 시간은 2분 남았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다른 이슈를 여쭤볼게요. 자, 지금 뭐 나경원 전 부위원장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양쪽 모두 자중하라. 양쪽. 자, 찐윤, 진윤, 머윤, 비윤, 반윤 막 등장했는데 김 에디터님. 네. 어떻게 최종 정리 될까요? 전당대회 전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프레임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반윤이다라고 네. 나경원 의원을 전 의원을 얘기를 하는 것과 그렇죠. 아니다. 우리는 반간신이다. 우리가 진짜 친윤이다. 우리가 진짜 친윤이다라는 요 두 개의 프레임이 지금 격돌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잖아요. 나경원 네. 의원이. 그가 오늘 또 아랍에미리트 40조 40조 원 관련해서 굉장히 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당원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인가. 네.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장제원 의원이 계속 전면에 나서 가지고 하는 순간 이게 반윤핵관 프레임이 더 공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전략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좀 이 선 후퇴하신 게 이 전선에서는 후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일부 뉴스에 그런 얘기했는데 또 장제원 의원 아들이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저는 아까 그 얘기에서 뼈윤이란 말까지 들었어요. 뼈윤도 있어요. 뼛속까지. 그래서 뭔 윤이 이렇게 그럼 이게 시간이 정말 뭐 몇 초 안 남았으니까 저 이 양 변호사님은 한 가지. 네. 나경원 전 의원 나옵니까? 등 떠밀려서 나올 것 같아요. 등 떠밀려서 안 나올 수 없게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측까지 받아두고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일석이조. 아까 뭐라 그랬죠? 열일? 네, 열일 컴비. 열일까지는 못 해드리고 한 7일 한 것 같습니다. 7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의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했고요. 일본 정부는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죠. 또 지난해 일본이 이 반경 능력 보유를 선언하며 방위비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자, 얼마 전까지 주 오사카 총영사를 지내시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경험한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조성열 북한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 오사카 총영사로 계셨습니다. 이 두 정부에서 주 오사카 총영사직을 경험하셨는데 이 정부가 바뀌면서 또 일본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제가 일본에서 느낀 부분들은 뭐 일반 국민들은 뭐 크게 인식을 못하지만 네. 지식인들이나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경우는 굉장히 반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보수 정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보수 정부는 친일적이다. 그러니까 뭐 친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네네. 이제 뭐 일본에 쫓아가는 의미는 아니고 가깝다. 일본과 가깝다 이런 네.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있으면서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된 것은 옛날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임기 후반이었죠. 이랑에 이제 그 방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 얘기한 것 때문에 사실 한일 관계가 이제 극도로 나빠졌고 근본적으로 나빠진 거는 이제 2015년 9월 달에 반일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가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때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했거든요. 네. 특히 자유민주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손을 잡고 연단에 섰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 극도의 반한 감정이 일었었습니다. 네. 오히려 과거 민주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김대중 오부지선을 발표해서 사실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정부라기보다는 한국 정부마다 한일 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일본에서 보면 이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런 좀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분법으로 뭐 민주정부, 보수정부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보수정부 때 이제 반한 감정이 더 극대화됐던 경우도 그런 있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네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정부가 지난해 바뀌면서 한일 관계도 또 바뀌어가는 흐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관계를 좀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그 지금 한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임기 초에 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과거에 이제 한일 관계를 풀을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할 때는 이제 정권 말기하다 보니까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또 실제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정부에 대한 반대 투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초기 1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걸 좀 시간을 끌다 보면은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결하려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의지도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이제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한국과 일본인데 양국이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떤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또 이걸 바탕으로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부 압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외부 압력도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오사카에 계실 때부터 이건 뭐 현안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단 말이죠. 자,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대위 변제 방식이라는 게 논의됐고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식, 소위 말해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식 이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위 변제 방식은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피해자 단체나 피해자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 변제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명이 됐고요. 지금 새롭게 나오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이제 어떤 그 채무 관련 소송에서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배상 책임 있는 자니까 이제 채무자이기도 하면서 이 한일 관계에서는 가해자죠. 그렇죠. 여기서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국내 이제 채무 관련 재판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 국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는 좀 더 해결 방식에 가까운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일본 기업들, 뭐 우리 규정대로 전범 기업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고 따라서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는데 설사 배상의 책임은 우리나라가 만든 재단에서 대신 준다 하더라도 일단
그 가해자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과연 이제 인정하겠나? 예. 기업들은 뭐 자기네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일본 정부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이제 네네.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관건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대위 변제 때는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3자 이 변제 방식은 최소한 가해자 전범 기업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판결 배경은 이미 이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일본 정부는 이제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핵심 부분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실제 돈을 안 내더라도 동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따르면 그래도 어떤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만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동의를 안 할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좀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좀 약간 굴욕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되는 방식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주는 그 배상, 그 돈도 있고 또 사실은 좀 공식적인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야 뭐 판결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추가적인 사과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9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정도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보면은 아베 총리 때 사실상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담겨 있는 고노다마라든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제성, 그다음에 이제 무라야마 다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부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사죄, 사과 형태가 아니라 과거에 사실상 형해화된 이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그냥 계승한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상당히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과했는데 그거 다 다시 부정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는 폴란드나 또 이스라엘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기제 때가 되면 계속 그 독일 총리가 폴란드 또는 이제 유태인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 중간중간 사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이걸 계승한다는 이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제 과거 정부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씩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계승하면 뭐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아마 국내 피해자들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과를 한 건지 아닌지 독일의 경우는 계속 재확인을 하고 사실은 참여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일 관계에서 안보, 경제, 또 역사 문제 이 좀 노선을 나눠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 또 다른 정부에서는 뭐 투트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권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한 건데요. 또 우리 정부의 태도도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 안보 현안을 한 묶음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사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정부가 투트랙을 이제 제시했고요. 아베 정권 때 박근혜 정부가 이걸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투트랙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경제 안보 협력은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일본의 기시다 내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제 원트랙으로 원샷 딜에 이제 합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샷 딜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우리가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이 부분은 좋게 얘기하면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결국 일본이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자,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 상당히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우리는 좀 섭섭할 수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박사님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이라든지 일본에서 나온 방위 전략에서 보면 이게 이제 특히 국가안보 전략 이 보고서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데요. 2013년도 1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1차 그 타겟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실질적 위협. 두 번째가 중국이었고요. 러시아는 협력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년이 지난 작년 12월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1순위로 올라갔고요. 2순위가 이제 당면한 강화된 위협 그래서 북한이 2위.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중국과 연계된 어떤 그 방위상의 위협이라고 그래서 3위로 또 러시아가 들어왔습니다. 협력 국가가 아니라. 예. 그래서 협력 국가에서 이제 위협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안보 전략의 핵심이 우리가 흔히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의 위협을 주로 하지만 실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초점 맞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미일 여기에 말씀하신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북중러 이렇게 포함을 하면 딱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신냉전 구도가 돼버리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요.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 한미일 간 3자 협력 강화 약속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지금 국내에서 집권 여당 일부 전문가들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북한 비핵화는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군사를 강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작년 대선 기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북한의 평화 위장쇼에 속아났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또 거기에 수반하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준 게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만 폭넓은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재확인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뭐 초기 이제 선거 기간에는 충분히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정책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재개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장기적인 과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단 북한의 비핵화에 대비한 억제력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만드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제시한 것은 아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만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한반도의 이제 확장 억지 강화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비핵화는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안보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요 최근에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된 발언이었는데 이게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였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신범철 국방부 차관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한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고 국방부 업무 보고서 얘기했으면 대통령께서 뭐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뭐 해명 자료를 내놓고 해야지 사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국방차관이 사실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대통령 발언을 해석을 합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느낌은 이런 거예요.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반도를 비롯해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 아닌가 좀 우려가 큽니다. 괜찮을까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긴장이 고조될 때 중요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억제력,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안보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비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은 뭐 당장 속도를 낸다는 의미보다도 기본 틀을 만드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우리 정부가 대북 억제력, 또 잠재적 억제력,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 억제력을 갖추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과도한 어떤 군비 경쟁에 어떤 그 빠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른바 안보 딜레마라고 하죠. 네. 사실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이제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말싸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대북 어떤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중국과도 역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중국과는 뭐 그런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렇죠. 이제 북한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채널을 공식 비공식 채널이 다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오해에 의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이 이제 전면전 특히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얘기한 것은 비핵화에 맞춘 측면도 있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북한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미국의 태도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지금 대북 억제력 그다음에 핵무장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대강 분위기로 몰아가기보다는 네. 북한의 어떤 강경 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개 대화 채널을 뚫기 위한 네. 또 물밑 노력이 병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항상 이게 투트랙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는 철저하게 강화하지만 대화의 채널은 가동한다. 안보를 강화하다가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인터뷰에서요. 이 미국과 핵의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 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 논의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해서 한번 혼란이 일었어요. 이게 대통령실 정리는 이제 이 기자의 용어가 잘못됐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이게 어떻게 좀 복잡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자체 핵무장론이 있는데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자체 핵무장론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과 똑같은 이른바 불량 국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핵물질을 전액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이미 좀 국내 잔류한 거 가지고 만들 수는 있지만 곧 이제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다 스톱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없죠. 또 수입도 하기 어렵고요. 이런 면에서 자체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 1958년도에 주한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가 98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단순히 철수해서 미국 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폭격기에 탑재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 한 160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해도 새로 만들어서 배치하면 모르지만 어렵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이미 98년도에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더 이상 아까 말씀 나토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책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남은 것이 이제 나토식 핵 공유인데요. 나토식 핵 공유는 이제 핵무기는 그 유럽의 5개국의 6개 이제 미군 기지에다가 핵무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투하하는 폭격기는 유럽 국가들, 나토 회원국의 공군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용 권한, 결정 권한이라고 하죠. 코드를 넣어야만 그게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100% 미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핵무기가 유럽 땅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투하하는 투발 수단이
나토 회원국의 공공기라는 것 때문에 공유라고 하는 것이지 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핵 공동기획 공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한미 연례안보회의 SCM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미국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정도에 네.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토 핵공유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한국 땅에 있고 또 그걸 투하하는 폭격기가 우리 공군이 폭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다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토식으로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핵무기를 만약에 남한 지역에 한국 지역에 놓게 되면은 아마 북한도 놀라겠지만 사실은 중국이 네. 자기를 겨냥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투발수단이 발전됐기 때문에 굳이 핵무기를 그 한반도 네네. 남한 지역에 놓지 않더라도 괌이라든지 이런 데서 날라오면은 몇 분 만에 특히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거의 뭐 5, 6분 안에 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신 핵 공동기획 공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토 핵 공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한국 정부가 우려하니까 이런 부분 이제 그 핵 투하 훈련할 때 수시로 핵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이동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야,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전술핵 배치든 뭐 자체 핵무장이든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 통일부가 올해 밝히기도 했죠. 대화 채널을 어떻게든지 좀 복구하겠다. 그게 좀 잘 가동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야, 오늘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쾌도난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성열 전 총영사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이 인터뷰는 오늘 오전에 사전 녹음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고요.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으니까요. 반나절 흘러갔는데 한 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요, 이 오디너리 월드라고 해서 듀란의 오래된 팝송입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Thought I heard you talking softly.